불굴의 희망 최민희는 좀 건강해지셨습니까? 네,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일산에는 김연아가 있습니다. 일산의 김연아는 계속 기분이 좋으세요. 지난주에 최민희 의원 안 오니까 너무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보고 싶었을 거예요. 보고 싶어서 웃었어요. 그럼요, 보고 싶었어요. 네.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말은 별 얘기 안 하시면서 계속 요새 좀 발걸음이 가벼우시죠, 김연아 위원님? 네, 체중을 줄여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표정이 좋은 게 또 운동을 하셔서 그렇군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3파전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지금은 오리무중 같아요. 진짜로요? 네, 여론조사가 발표되긴 했는데 세 후보의 격차가 2%, 1%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뭐 지지하는 후보 없다가 이 후보들 지지하겠다는 거에 개인별로 보면 3배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오리무중인 것 같고 소위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선거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동시에 하고 있죠? 네,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26일에서 한 29일 사이에 치러질 것 같고요. 네. 당대표 선거는 저희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전국위도 소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당원 당규도 좀 개정 사항이 있어서 빨라야 6월 중? 빨라야 네. 6월 중이요? 네. 당대표 후보만 지금 14명입니다. 다천. 김연아 위원은 왜 없습니까, 여기? 나 속상합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초선인 김웅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무성 전 의원, 지지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뭐 지금 국민의힘 약간 초선들의 비중도 높기도 하고 또 초선들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초선이 당대표를 도전한다. 왜 민주당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당대표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은 추스러야 되는 거라 초선이 하기 힘듭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은 이제 초선들이 좀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인재는 아니고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이 그런 분이 사실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최고위원을.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나가도 최고위원도 어떻게든 뽑잖아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그 반사 이익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 조경태, 홍문표 이런 국회의원 분들은 사실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선들이 나가서 하겠다고 떠들고 그래야 국민의힘은 더 치열업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근데 당초에 안철수 당대표가 서울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안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제안이 조금 애매한 게 그때 워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백풀 때 물어봤대요. 그럼 시장이 안 되시면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다고 했고 지분도 요구하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을 물어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근데 뭐 23일까지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당원들의 뜻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뭐 저희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워딩으로 드러내면 국민들은 헷갈리시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기에 가장 높은 지지율, 40% 이상의 시장 후보 지지율을 받고도 나중에는 결국 오세훈 후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범한 어류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식 화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번에 합당권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막 절박하거나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지금 들어가 봐야 그것도 뭐 n분의 1 중에서도 스몰 n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안철수 후보로서는 걸림돌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놀고 싶은데 안 놀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입당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서 계속 다른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입당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복당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복당서를 내시고 그게 지역당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경우에는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이 복당 절차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주영 원내대표를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본인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그걸 뭐 사전적으로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아마 그거를 본인의 복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을 바깥에서 지금 계속 회복으로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당 원서 내면 받아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절차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아니 받아주게 되죠. 이거는 이게 정치의 법칙인데 그게 뭐 좋건 나쁘건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못 받죠. 네. 왜냐하면 그 선거 때, 그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줬잖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당의 공천이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나가서 당선되고 다시 그것도 들어와서? 압도적으로 됐어요. 네, 홍준표 대표도 높은 표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고 당대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대표 역할을 하실 때는 못 들어와도 이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국민의힘의 체제가 안정되면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은 안 돼라고 할 근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라 저는 뭐 순리대로 하면 뭐 좀 지나서 혹은 뭐 전당대회 이제 그 대권 후보 전당대회 앞두고 네. 뭐 그전에는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도 하시고 저희 당에 계셨을 때의 분위기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7일 이후에 국민의힘은 달라졌고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기꺼이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런 것에 동의하시지 않으면서 단순히 복당만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아도 당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저는 예전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분위기로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글쎄 책 읽고 네.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네. 비대위원들하고는 따로 만나거나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두시고 나서는 특별히 연락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김연아 의원을 각별히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각별히 생각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네. 그래요? 따로 보시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뵙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뭐 남녀평등 복무제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재용 사면론은요.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더워지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서울이 19.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약간 웃돌았고요.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느껴지는 곳이 울진으로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최고 기온이고요. 점차 주 중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띠면서 특히 수요일은 전 권역이 덥겠습니다. 이젠 더워지는 주간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서울이 23도까지 오르고 대부분 2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은 특히 이번 주 중 가장 더워서 서울이 무려 27도까지 오르는 등 모레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넘겠습니다. 목요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등으로 목요일까지 평년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꽤나 낮아 서울 9도, 일부 내륙은 5도 안팎으로 내일 아침 쌀쌀한 곳은 서리 소식이 들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건조하겠습니다. 충북 내륙과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 특히 강원 영동은 강풍특보까지 겹쳐서 강한 바람 속에 메마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불편함은 없이 보통인데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이제 오존 농도가 내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하면서 남게 된 백신 64만 명분을 60에서 64세 접종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에서 64세 접종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0명 늘어 총 4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습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이 월 송금 한도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 오사카부가 중앙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사카부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전날까지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와 함께 원외에서 더 내밀하게 분석해봅니다. 민주당이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인 것도 같은데요.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남녀평등복무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20대 표심을 잡겠다고 접근하면 망하죠. 망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망해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더 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네. 먼저 경청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처음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가 좀 개선되면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정치는 지독한 연애와 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랑하다 돌아서면 그 한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어떤 대책을 던진들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우선 저는 프로세스가 이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네. 번지수가 좀 잘못됐어요. 우선 들으세요. 경청하고. 그리고 이 군 복무와 관련한 이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19대 때도 군대 갔다 온 군 가산점 문제로 우리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둘을 키워보니 아들이 사실상 군대 가는 과정에서 거의 3년의 공백이 생겨서 네. 저거는 가산점 줘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 토론에서 전 늘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니 그런 역사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현황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20대 여성 중에 우리도 군대 의무제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상 그것까지 왜 하라 그래. 우리는 출산까지 해야 되고 육아에도 시달리는데 그 의견이 있을 테니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던지기 전에 우선 듣고 경청해라. 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돌아섰어.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잡으려면 일단 뭘 좀 자성하고 되돌아보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대책만 막 내놓으려고 하면 급하네 마음이. 이거는 정말 그 사랑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알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 김연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정치를 사랑에까지 비교하는 단계로는 못 갔는데 네. 정책 중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악재가 몇 가지 있어요. 부동산, 교육, 네. 그다음에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앞에 두 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건드렸다가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상당 부분 교육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마지막 한 가지까지 또 건드리시네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사회를 분열로 가져가게 할까.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 또 우리나라가 남북과 대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군의 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이 남성분들이 꽤 많아요.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너무나 이 여러 갈래로 의견이 대립돼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이게 꼭 20대 남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걸 던져야 될까?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엑스맨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이제 대권 출사표를 던지면서 아무래도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때로 무리수를 두고 그 무리수가 딱 맞아떨어지면 뭐가 되고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뜨거운 감자에서 이게 핵심 의제가 되려면 지도부가 채택해야 되는데 이게 채택되기가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군대 문제를 얘기하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서. 모병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모병제도 그게 이제 김두관 의원이 뭐 대권 지난번에 나섰을 때 모병제 던졌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 의제를 먼저 던지면 이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김연아 의원님 말대로 그냥 부작용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제 신중하게 이걸 의제화할지 그냥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러는 건 또 막을 수 없는 게 국회잖아요. 네.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2016님께서 정치는 지독한 사랑이다. 명언입니다. 지금은 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0835님께서 여성이면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은 출산대로 국방 각각 가산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운동 당시에 일주일이면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착수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좀 선거적 선거 술사, 네, 저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도 아시는데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데다가. 네.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아마 가장 큰 그 책무는 시의회를 뭔가 본인에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저는 국민들이 일주일 내에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믿고 뽑아주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다만 지금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뭔가 스톱시키고 국면을 전환할 그 수단으로서 오세훈 후보가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양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풀까요? 부동산 문제를? 지금 저는 그 재건축 규제 완화로 뭐 일부 아파트 가격이 뛰는데 호가인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대형 평형이라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의 이벤트로 끝나면 가격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네. 전반적으로 규제가 다 완화돼서 지속적으로 다른 데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신호가 잡히면 저는 이거는 꺼질 거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단기 부작용에 대한 보완 조치는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 아파트값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얘기는 네. 이 재보궐선거 전에 이 집값이 좀 안정되는 흐름이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화되던 집값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고 이게 들썩거린다. 이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저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막 집값 오를 때 그때 제가 토론회에서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건 맞아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은 제 말을 안 받아들여줬죠. 그러니까 몇 개가 호가가 올랐다고 해서 혹은 몇 개가 거래됐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현상이 그 호가가 오르는 게 한 지역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넘어서 그 인근 지역까지 25평이 거의 지금 일주일 사이에 7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지역에 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거래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등등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그 방법에 반대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에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거를 유보시킨 법안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름은 그땐 국민의힘 아니죠. 그쪽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동산의 수준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의 잘못만으로 이게 오른다 이렇게 말할 시기가 지났다. 오늘도 제가 유동성 부분하고 금리랑 막 이런 거 엄청 자료를 봤는데 이게 일개 그 정당에 대한 호불호 비판으로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여야가 이제 진짜 특위를 구성하든지 뭘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오세훈 뭐 시장이 그런 공약을 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 말 하면 뭐 하냐고. 네. 집값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시기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지지 말고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대책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김연아 의원님이 이사 대책 같은 것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된다. 그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하고 그럼 그 이사 대책의 추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와 그러니까 SH와 LH와 등등이 손잡고 뭔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야가. 그러니까 공을 정부가 안 가져가도록. 그래서 이런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예요. 제가 오세훈 시장 이후에 이 집값 호가라도 뭐도 막 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이제 정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죠.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로서 자, 더 이상 집값이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된다. 어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부족한 서울시장은 지금 요만큼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하는지. 종부세 기준 완화한다고 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오세훈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또 완화한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류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그래서 그 근데 그 규제가 공급 규제와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가 사실은 어떤 순서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또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도 이것을 코디네이터 할 만한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슈퍼바이저를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까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종부세 기준을 뭐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부터 이 종부세에 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액수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졌어. 세금 올라서 졌어.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더라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해야 될 그 태도는 그거 그대로 해서 뭔가 대책 내는 게 아니라 스타디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들어라. 공부해라. 네, 일단 듣고 그리고 막연하게 세금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금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반발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투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찾아서 대책은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내도 되는데 저는 어떤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걸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이거 민주당 입장은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그래요? 네.
정청래 의원이. 저는 그 제목만 봤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되죠. 여기에는 기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1가구 1주택인데 거기에 오래 살아서 강남에 집값이 올랐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혹은 강북이라도 집이 10채 있어서 총액이 12억인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유능한 개혁, 섬세한 개혁 이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급한 개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말 기술적 개입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어떻게 풍선 효과를 가져올지 그다음에 지금 규제가 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푸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대신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제가 봤을 땐 이 기술적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부 차관 국토부 오랜 그래서 관료죠. 오랫동안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국무조정실 저도 옛날에 국무조정실 제가 파견 가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늘공이면서 국무조정실 경험이 있다.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예산통이잖아요. 지금 예산통이 할 수 있는 건 국토부에서 공시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LH 사장 이런 사람을 정말 파격적으로 진짜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사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LH가 그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LH 내부에 뭐 인사와 관련하여 뭐 본부장급 이상이 일괄 사표를 냈다거나 지금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아쉬운 대목이죠. 네네. 그래서 LH 사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네.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사 대책은 사실 야당도 동의해요. 얘기해 보면 저게 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얘기니까 네. 이사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사장을 만들어야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야당의 지혜를 구할 건 구해야죠. 저는 이런 게 협치 인사라고 생각해요. 네. 2014님께서 선거 전후 부동산 정책 보도가 같은 언론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 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가격 오를 때는 다 그 거래 내역 어떤 거래 형태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그런 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호가고 특수한 거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막 하니까 잘못 보면 막 오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언론의 생태니까 중요한 건 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여론이 이렇게 너울 칠 때 전문가가 일관된 시각으로 신뢰의 말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여론조사에 보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고 국민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네. 그 정책의 내용보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뢰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당한 메신저를 내세우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본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LH 사태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을 누가 왔는데 문제는 이제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적인 장관이 왔다가 일종의 상처도 입었고 저는 후임 장관이 절대로 무리하게 추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 대책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꿈의 정책이에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 보도 약간 핀트가 빗나갔는데 언론 보도 얘기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재건축 재개발 그 해당 지역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게 호가든 뭐든 근데 언론 보도가 예전에는 집값 폭등해서 난리 났다 이렇게 했는데 오세훈 시장발 집값 폭등이 일어나니 뭐 훈풍 분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언론이 잘못하는 거죠. 그냥 똑같아야죠 기준은. 네, 그 얘기 아마 지적하신 것 같고 이런 언론의 문제는 오래된 것인데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이제 지지자들이나 언론 그 국민들은 언론 보도가 왜 이러지? 이러실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이 언론 보도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 조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사 대책은 아마도 저는 보수 정부여도 이사 대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아니요. 그거는... 이사 대책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그렇게 많은 물량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물량 많고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공급이 아니, 적어서 그건... 그렇다고 공급을 내놔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로 짓는 거 말고 네. 기존의 주택을 양도세 조정을 통해서 내놓는 정책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정부 대책 다 보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섬세하지 못하다. 이게 좀 더 유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 대책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 대책의 효과를 못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걸러내야 되는데 네. 이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까지 할까요? 부동산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최민희 전